시신 발견과 수사 개시 2015년 5월 15일 경기도 남양주시 외곽. 주말 새벽의 숲은 평소와 다르게 침묵과 습기가 짙게 깔려 있었다. 아침 6시 50분경 인근 농촌마을의 50대 주민 곽병철 씨는 평소처럼 배추밭의 비닐하우스를 점검하러 걸음을 옮겼다. 이른 시각 사람이 거의 없다 생각하고 숲가 쪽 오솔길을 걷던 곽 씨는 묘한 직감을 느꼈다. 평소와 달리 바람에 실린 불쾌할 만큼 묵직한 악취가 났던 것이다. 길 가장자리에 떨어진 나뭇가지 사이로 반쯤 풀밭에 가려진 이상한 덩이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엔 창고 쓰레기가 버려졌나 싶어 큰 경계심이 없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볼수록 사람의 다리처럼 보이는 실루엣에 소름이 돋았다. 다급해진 곽 씨는 조심스레 풀숲을 헤치고 접근했고 현장에서 충격적인 광경과 마주했다. 흰색 패딩과 얇은 티셔츠 조각만 걸친 젊은 여성의 시신이 나무 뿌리 곁에 너저분하게 누워 있었다. 피해자는 옷이 흐트러진 채였으며 신분을 알 수 있는 소지품, 신발도 없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얼굴은 심하게 훼손돼 있었고 손목을 끈 같은 것으로 단단히 묶어놓은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피부 여기저기는 멍과 상처, 긁힌 자국, 그리고 정황상 강압적 폭력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당황한 곽 씨는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112로 신고했다. 불과 7분 뒤 남양주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이 순찰차 2대와 과학수사팀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다. 형사들이 줄을 서서 입구를 봉쇄하고 과학수사대, CSI 요원들은 현장 보존을 위해 접근을 통제했다. 경찰서장 직무대리는 경계선을 쳐 시민과 언론 접근을 막으라 지시했다. 현장은 넓은 소나무숲 변두리였다. 가까이는 지방도로, 멀리에는 고속도로가 지나는 위치로 평소엔 트럭과 승용차만 드문드문 통과하는 조용한 곳이었다. 하지만 인근이 시골이고 야간엔 조명이 거의 없어 범죄 은폐에 최적의 장소처럼 보였다. 과학수사팀이 현장 분석을 시작했다. 시신 주변에는 담배꽁초, 혈흔이 묻은 모자, 비닐 생수병이 흩어져 있었으나 시계 가방 신분증 등 피해자 물품으로 보이는 것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살인 현장의 익명성, 즉 피해자를 일부러 못 알아보게 만들려는 의도가 한눈에 드러난 시점이었다. 법의관은 사전 알림도 없이 긴급 출동했다. 시신을 빠르게 1차 관찰한 결과 대략 사망 후 4-5시간이 지난 상태였다. 얼굴은 타격으로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었고 팔목 가슴 등에는 여러 번 맞은 흔적과 인간이 저지른 특유의 잔혹함이 역력히 남아있었다. 복부에는 날카로운 상처와 방어흔, 사망 당시 거친 저항이 있었음을 보여줬다. 동일 시간 현장 한켠에서 수사팀장이 작게 중얼거렸다. 고의적 폭행, 성폭행 시도, 신원 불명. 단순한 강절도도 치정도 아닌 듯하다. 그는 즉시 사이렌을 울려 모든 인근 경찰서에 지원 요청을 발령했다. 현장 기록, 사진 촬영, 증거품 채취가 동시에 진행됐다. 풀잎에 묻은 혈흔, 시신 근처의 흙 위 족적, 특히 남성용 운동화로 보이는 큰 발자국은 긴장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수사팀장 박지훈 경위는 사건 발생이 야간에서 새벽 사이임을 유추했다. 가해자는 준비를 철저히 한 것 같다. 흔적을 없애려 노력했으나 시신 방치부터 이미 계획된 범죄의 냄새가 난다. 경찰은 즉각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실종자 데이터를 불러왔다. 남양주와 인근 구리 하남 양평 지역 실고 25세 여성 실종 사례 및 최근 신고된 모든 미귀가자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동시다발적으로 순찰차가 인근 모텔, 원룸촌, 시골 학교, 편의점, 버스 정류장 등을 돌며 목격자를 수소문했다. 그러나 하루가 흘러도 신원은 나오지 않았고 가족 지인이 실종 신고한 특정 여성도 없었다.
일부 수사관들은 혹시 장기 미신고 미기가자 또는 소외계층, 외국인 여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내 대사관 등에도 수배 요청 공문을 돌렸다. 같은 날 밤 경찰은 CCTV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 정류장 상가 주변에서 5월 14일, 23시 5월 15일 7시까지의 차량 및 인물 출입 기록을 확보. 현장 부근의 낯선 차, 특히 승용차가 2차선 도로와 오솔길로 진입한 모습을 포착했다. 그러나 화질 저하와 차량 번호판 노출이 불명확해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그 사이 언론사 몇 곳이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숲에서 젊은 여성 시신 발굴이라 짧게 보도했다. 지역 커뮤니티는 누가, 왜, 어떻게 이런 범죄가 일어났는지 수군거렸다. 주민들은 밤마다 소문과 궁금증, 불안감에 쌓였다. 경찰은 한 차례 더 현장 검증을 했다. 혹시 가해자가 다시 사건 현장 부근을 맴도는지 혹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야간 순찰과 드론 촬영까지 도입했다. 부검 의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피해자는 사망 전 장기간 구타와 성폭력을 당한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치명상은 두부 좌상, 타살이 명백했다. 살인이라는 강력범죄 규정이 확정되자 남양주경찰서 형사관은 비상 LAP 대규모 범죄 현장 통제 조치로 수사 인력을 2배로 늘리고 수사망을 더 넓혔다. 그리하여 사건 발생 24시간 만에 경찰은 계획적 살인 및 성범죄와 치밀한 신원 말소 시도라는 이중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남양주 여성 사체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공식 발족했다. 여기에는 생체 신분 확보, 지문, DNA 감식,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전량 확인, 은신처 추적, 용의자 이동 경로 복원 등 모든 수사 역량이 집중 투입됐다. 이처럼 남양주 외곽의 한적한 숲에서 처음 시신이 발견된 순간부터 사건은 숲풀 아래의 흐릿한 피자국과 같이 남모를 충격, 혼돈, 두려움으로 시작됐다. 피해 여성의 신원, 범인의 동기, 잔인한 범행의 전모 등 그 무엇 하나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암흑 속의 추리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것이다. 시신 및 현장 감식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직후 남양주경찰서 강력팀을 비롯한 과학수사대, CSI 요원들과 관할 소방서의 인원들이 신속하게 현장을 통제했다. 검은색 테이프가 숲 가장자리를 에워싸고 수십 미터 방향에 접근 금지 라인이 설치되었다. 곧 제세동기를 든 응급구조사가 먼저 시신의 사망 여부를 공식 확인하고 법의학자와 과학수사요원들이 차례로 바톤을 이어받았다. 시신은 낯선 이국적인 공포, 현실과 동떨어진 듯한 섬뜩함을 안기며 누워 있었고 비교적 최근의 사망 흔적이 명확했다. 피부색에는 아직 약간의 온기가 남아 있었지만 뻣뻣해진 팔다리와 점점 굳어가는 관절이 무언의 시각적 증거였다. 실핏줄이 터진 붉은 자국, 지저분하게 핏물이 번진 얼굴과 손목의 묶임 자국.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이 짧지 않은 시간의 폭력과 저항, 그리고 범인의 냉혹한 성향을 암시한다고 확신했다. 피해 여성의 상태는 충격이었다. 외투와 잠옷 상의를 대충 걸쳤을 뿐 속옷과 하의는 벗겨져 있었다. 간밤에 비바람에 노출된 탓에 옷감은 진흙과 피, 나무짚이 뒤섞여 있었고 머리카락과 피부도 여기저기 긁혀 있었다. 시신의 얼굴은 정면을 완전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오르고 골절과 타박상 흔적이 두드러졌다. 입가와 코에서는 말라붙은 혈흔이 남아있었고 뺨에는 의식이 남아있을 때 손으로 얼굴을 감싸려다 긁힌 듯한 상처도 있었다. 과학수사팀은 시신의 손톱 끝, 두피 사이, 옷깃 주변에서도 미세한 머리카락과 검은 섬유, 피부 조각을 채취했다. 오른쪽 손목은 실크 스카프로 강하게 묶여 있었는데 피부에 선명한 아픈 EHN이 남아있었다.
왼손 손톱 아래에는 범인이 남긴 듯한 미량의 피부 조직이나 혈흔도 발견됐다. 범인과의 치열한 실랑이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었다. 특별 수사를 맡은 박진수 법의학자와 감식팀장은 피해 여성의 몸에서 복수의 세멍, 긁힘, 동그랗게 눌린 상처들을 연이어 확인했다. 일부는 가열된 물체 혹은 담뱃불에 의한 화상, 특히 하복부 주변. 일부는 로프 혹은 천끈으로 조인 흔적이었다. 타박상 분포와 피하 출혈, 피부 파열 양상으로 보아 죽기 수시간 전 장기간 강한 외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박 법의학자는 피해 여성의 입과 코, 귀, 목 주위 등 얼굴 전체를 사진으로 남긴 뒤 정확한 신원 확인에 필요한 치아 배열, 귓볼의 형태 등 신체 세부 특성을 꼼꼼히 기록했다. 이어서 복부와 허벅지 부위의 상흔과 혈흔, 혈액응고 상태까지 면밀히 관찰하였다. 식별 가능한 지문은 남아 있었지만 수분에 노출된 탓에 일부 부분은 훼손되어 있었고 시신의 옷에서 채취한 두세 가닥 머리카락도 전부 수거했다. 현장 주변 감식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시신에서 불과 1.5m 떨어진 장소에 혈흔이 묻은 진회색 니트 모자가 버려져 있었고 범죄 후 남겨진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가 네 뭉치나 땅바닥에 퍼져 있었다. 생수 페트병 한 개에는 범인의 입술이 닿았을 흔적으로 예상되는 자국이 묻어 있었으며 병 안에는 소량의 타액도 남아 있었다. 검은 운동화 족적, 작은 핏방울 흔적, 심지어 예리하게 찢어진 손수건 조각까지 파편적으로 발견됐다. CSI팀은 땅 위에 찍힌 시신 및 범인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 그리고 시신이 방치된 방향과 주변 사물 위치 관계를 꼼꼼히 스케치했다. 족적은 이쌍. 하나는 크기가 작고 미끄럼 방지가 거의 마모된 슬리퍼, 나머지는 남성용 운동화, 길이로 볼 때 신장, 벨츠쇼. 샘싱심트 전후 남성의 발자국 추정. 발자국 방향은 숲 내부 깊은 곳과 도로 방향 두 가지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어두운 숲속으로 끌고 와 범행 후 곧장 이동했음을 시사했다. 시신 주변에는 범인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휴지 조각도 남아 있었다. 범죄 도구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겠지만 현장 상황상 심리적으로 극도의 불안이나 분노 상태에서 행해진 범죄임을 암시하는 정황이라는 감식팀장 박현수의 진단이 이어졌다. 초기 부검 시 피해 여성의 몸 안팎에서 혼합유래 체액이 검출됐다. 명백한 성폭행 정황이었고 일부 DNA 감식 시료로 채취되었다. 치명상은 두개골 손상,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 2:44시 전후로 판정됐다. 결박, 폭행, 방치순의 운영이었음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짚었다. 시신 수습 후 감식팀은 현장에 남은 기타 미세 증거물 추출을 위해 UV 램프, 풀프린트 검사, 혈흔 패턴 분석까지 동원했다. 분필, 주자선, 가상의 현장 투시도 작성을 병행하며 경찰은 최초 목격자 진술 현장 CCTV와 분석 정보를 토대로 범인 동선을 예측했다. 이처럼 남양주 소나무숲 한복판에서 진행된 시신 및 현장 감식 과정은 매우 정밀하고 차분하게, 동시에 심리적 충격이 엄습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경찰과 과학수사 요원들은 이 단계에서 얻은 실마리들을 토대로 나이 어린 피해자, 잔인한 폭행, 범인의 신원 은폐 시도라는 세 가지 큰 주축을 향후 본격 수사와 연결시켜가기 시작했다. 피해자 신원 확인 현장 및 1차 감식이 끝난 뒤 경찰과 과학수사팀의 최우선 과제는 시신의 신원을 밝히는 일이었다.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하면 왜 살해되었는지, 누구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또 용의자와의 연관성을 한 발짝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미궁적인 강력 사건들 역시 피해자 신원 파악이 늦어질수록
범인의 도피 가능성, 증거 인멸 리스크가 커지는 골든타임에 압박이 되어 왔다. 먼저 경찰은 남양주와 인접한 구리, 하남, 남양주 신도시 등 6개 관할 구역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신고된 실종자 중 신체 연령, 성별, 마지막 행적일 등의 조건이 부합되는 사례를 추렸다. 그러나 해당 조건에 맞는 신고 접수는 딱히 없었고, 특히 10대 후반 L 20대 초반 여성의 행방불명 리포트가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무용호자, 노숙자, 외국인 노동자 여성, 대한가정 출신 중 미귀가 사례까지 범위를 넓혀 일일이 조사했다. 여성 지원단체, 실종아동 및 청소년 센터, 각급 대사관 등에도 증상 특징과 현장 사진, 신분 미확인 사망자 정보가 공문 형식으로 전달됐다. 법의학 감식팀은 피해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경찰청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전국 신원 미상 사망자 DB에 동시 조회를 의뢰했다. 그러나 시신의 지문은 땀과 진흙에 일부 훼손되어 데이터베이스 1차 검색에서 바로 일치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부검 감식팀은 피해자 치아 배열 및 치료 흔, 특이점, 잔존치과, 플라크 인공치아, 여부 의료 시술 흔 균열 등을 사진과 기록으로 남기고 의사협회 전산망과 매칭을 시도했다. 그러나 치료 이력이 적은 미성년 혹은 대학생 연령대로 추정된 탓에 이 역시 즉각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 대변인 지시로 언론 방송에는 피해자 특이 외형이 추가로 확인되는 대로 제한적으로 공개됐다. 키는 166cm 내외, 피부는 흰 편이며 귀에는 작은 은색 피어스 단독 착용, 오른쪽 손목엔 오래된 흉터가 남아있다는 점, 두 번째 손가락의 옅은 점, 왼쪽 아랫배에 희미한 조그마한 점이 있다는 특징도 보도됐다. 눈에 띄는 타투나 큰 수술 자국은 없었고 외부 지장도 단순했다.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은 인근 20여 개 대학교, 기술학원, 편의점, 카페, 아르바이트 업체에 최근 결근 연락 두절 사례를 직접 문의했다. 현장 감식 동안 확보한 피해자의 머리카락, 피, 실오라기, 체액 등 생체 자료는 즉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져 정밀 DNA 분석이 착수됐다. 경찰은 동시에 이전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으나 자진 귀가 등으로 처리되어 미처 신원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재점검했다. 또 인근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셔틀버스, 대중교통 CCTV에서 최근 3일간 젊은 여성 단독 승하차 장면을 수집하여 행적 복장 등을 대조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사진, 비식별화 및 자극성 배제 처리본을 사회복지공무원, 영세학원 강사, 지역 청년망 등 비공식 네트워크에도 돌리며 최근 출근 또는 연락이 끊어진 또래 여성 신고를 요청했다. 이런 광범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동안 피해자에 대한 유의미한 제보는 단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그 무렵 현장 지문 중 어렵게 복원한 두 자리의 패턴 정보와 시신에서 채취한 미량 구강세포 및 손톱 앳밑 피부 조직 DNA 샘플 분석 결과가 나왔다. 두 자료 모두 전국 실종 가출 피의자,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였으나 직전 범죄 전력이 없는 탓에 동일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첫 범죄 피해자, 주기적 실종과 경험이 없는 평범한 가정환경 출신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자료 검증을 반복했다. 사건 발생 4일 후 분당경찰서에서 한 50대 중반 여성 한지순 씨가 조카 김설아 가명 만 19세가 지난주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그녀는 방송을 보며 시신의 외모와 피어싱, 흉터 위치 특성이 조카와 유사하다며 연락해온 것이다. 경찰은 즉각 신원 비교 절차를 밟았다. 한지순 씨로부터 설아의 최근 사진과 유전자 샘플, 빗에 남은 머리카락을 받아 국과수 감식팀이 즉시 대조 감식을 진행했다. 결과는 99.99% 일치. 시신은 실종 여대생 김설아로 최종 확인되었다.
한지순 씨의 증언에 의하면 김설아는 지방 소도시에서 혼자 상경하여 남양주권 아파트 단지에서 어머니 오미경 가명 만 56세, 동거인 의부사버지 최민호 가명 만 46세와 함께 살고 있었다. 최근 연락이 끊긴 후 모녀 모두 연락 두절인 상태였다. 한 씨는 조카가 아르바이트를 빼먹은 적이 없고 갑작스런 장기 실종은 가족 간 분쟁 외에는 설명이 어렵다고 전했다. 경찰은 신원 확인 이 끝남과 동시에 오미경과 최민호, 김설아 3명의 주민등록 행적 전화 사용 기록, 인근 CCTV 영상, 엄밀 분석에 돌입했다. 피해자의 동선은 가족, 지인 증언, 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마지막 신호 기록, 사망 1일 전 밤 11시 모친 집 부근 등으로 복원되기 시작했다. 근무했던 편의점에서도 일주 전까지 성실히 출근, 최근마저 돌출 행동이나 갈등 기록은 없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수사는 본격적인 방향 전환을 맞았다. 익명의 신원 미상 사체가 이제 실존 인물 김설아로 밝혀지자 더욱 구체적으로 가족관계와 가정 내 불화, 주변 인물과의 갈등, 그리고 과거 가정폭력 또는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 있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주변 목격자 탐문, 피해자 휴대폰 SNS 분석, 모친 및 동거인 연락 추적, 가족 친지 상담 기록 조사 등으로 수사 방향을 대폭 전환했다. 김설아의 신원이 확보된 순간이 수사 추적 실마리의 첫 시작이자 사건 전체를 실타래처럼 풀어내는 결정적 분기점이 된 셈이었다. 자동차 단서 추적 피해자의 신원이 김설아로 특정된 후 경찰의 수사 방향은 급격하게 명확해졌다. 현장 감식 결과와 동시에 위성도로 CCTV 분석팀은 사건 당일 새벽 2시 허오시 사이 남양주 소나무숲 인근 고속도로 진출임로, 국도변, 그리고 부근 시골길을 오가는 차량의 모습에 집중했다. 숲과 마을을 잇는 도로는 몇 차례의 교차로와 톨게이트, 소규모 늪지와 농경지를 지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야간 통행은 드물다. 경찰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인근 휴게소, 농로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밤새 분석했다. 특히 사건 발생 전후 가장 이상 동선 차량 한 대가 포착되었다. 15일 새벽 2시 48분, 은색 현대 아반떼 한 대가 남양주 IC 출구를 빠져나오는 장면이 녹화됐다. 이 차량은 약 14분 뒤 사건 현장 인근 작은 마을의 CCTV에도 정차 없이 통과하는 모습이 찍혔다. 차량의 차번은 다소 흐릿했으나 확대 보정 과정을 거쳐 38부 100기X의 일부 번호판이 추출됐다. 국토부 차량 등록 조회 결과 해당 차량은 김설아의 어머니 오미경 명의로 되어 있었다. 경찰은 곧바로 오미경의 차량 보험 정기 점검 이력, 최근 정비소 방문 내역, 주유소 결제 내역까지 소급 조사해 확인했다. 차량은 평소 오미경 본인과 동거인 최민호, 피해자의 의부사버지가 번갈아 운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정작 사건이 터진 뒤로 오미경, 최민호 두 사람 모두 연락이 단절된 상태였다. 사건 당일 차량이 숲 인근에서 사라진 시각 새벽 4시 23분. 이후 약 1시간 30분에는 차량의 추가 동선이 포착되지 않았다. 새벽녘 차량의 위치 추적 시스템 GPS는 갑자기 꺼졌고 이후 차량은 다시 남양주를 벗어나 강원도 한 외진 농로에서 깜빡이만 켜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이는 다음 날 지역 순찰 경찰의 신고로 차량이 찾혀지면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현장 감식팀은 차체 외관과 횡한 운전석, 뒷좌석에서 여러 주목할 단서를 발견했다. 조수석 바닥과 뒷자리 시트에는 미량의 혈흔과 머리카락이 묻어 있었으며 혈흔은 김설아의 DNA와 일치했다. 뒷좌석 좌우문 손잡이, 헤드레스트, 그리고 트렁크 틈새에는 익명의 지문, 그리고 남성용 향수의 강한 잔향도 남아 있었다. 자동차 바퀴와 바닥 매트에는 현장과 유사한 풀이 뒤섞여 있었고 페달부에선 여성용 슬리퍼 한 짝이 발견됐다.
CSI팀은 인근 폐철 독일에 설치된 소규모 감시 카메라 영상까지 확보했다. 거기에는 사건 당일 새벽 4시경 누군가 운전석 문을 닫고 허둥지둥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흐릿한 남성 실루엣이 남아 있었다. 차량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버려졌다. 빠른 조치 덕에 차량 내부에 남아있던 헤어 및 혈흔 증거, 시트의 미세먼지와 섬유, 방향제 냄새까지 모두 채취, 국과수로 긴급 이송돼 정밀 분석이 이루어졌다. 추가적으로 차량 출입 기록으로 볼 때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5월 14일 오후 7시에 출차, 남양주 시내와 인근 슈퍼마켓을 경유한 후 사건 전야 9시 이후부터 가족 모두의 휴대전화 신호가 급격히 끊겼다. 무인 주차장 시스템과 도심 CCTV 자료, 심지어 신용카드 결제 이력까지 엮은 분석에서는 차량에 실제로 누가 타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동선을 미루어 볼 때 김설아, 오미경, 최민호 중 1명 또는 2명이 사건 당시 함께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수사본부는 해당 차량이 타인의 명의로 불법 판매되거나 단기 렌트카로 위장되어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등록 내역, 블랙박스 영상, 차량 내비게이션 경로 데이터, 진동 센서, 블루투스 연결 기록 등을 모두 분석한 결과 실제 운영자는 피해자 가족, 특히 의부사버지 최민호일 가능성이 높았다. 강력팀은 차량의 마지막 위치 인근에서 의도적으로 차 키를 인근 덤불에 버려놓은 흔적까지 찾아내면서 범인이 증거 인멸에 상당한 관심과 치밀함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대 아반떼 차량 내외부에 남겨진 모든 증거는 김설아가 생전 이 차량을 탔으며 사망 전후에 상당 시간 차량이 범행에 직접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명확히 했다. 또한 세차장 이용 내역, 차량 안방향제 교체 시기, 교환된 타이어 종류까지 세밀히 분석하여 최근 불안한 심경의 운전자가 차를 더럽히고 급히 움직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자동차 추적을 통해 경찰은 3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 이 차량이 김설아 시신 유기 이동에 사용됐음은 물론 사건 전후 실종된 오미경, 최민호 행방의 열쇠가 되었으며, 둘째, 차량의 이상 이동 및 GPS 신호 차단 과정에서 범인의 조직적 행동이 드러남, 셋째, 현장에 홀로 버려진 차는 유일한 실마리이자 용의자 동선의 간접적 증거가 됐다. 본격적인 차량 감식, 운행 로그 분석, 미세 증거 채취, 그리고 주변 동선 CCTV 탐문 결과가 하나둘 쌓이면서 사건 실체에 대한 방향타는 급격하게 가족 내 갈등과 주거지 내 은폐 이동 증거인멸이라는 명확한 축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친인척 제보로 드러난 수사의 전환점. 사건 발생 후 경찰의 악전고투가 계속되던 중 결정적인 단서가 가족 친척의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수사에 접목되었다. 사건 발생 닷새째 밤 분당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 한지순 씨가 직접 남양주경찰서에 방문했다. 중년의 여인은 얼굴이 창백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이틀 전 텔레비전 지역 뉴스를 통해 보고 느낀 불안과 의심을 쏟아냈다. 뉴스에서 본 피해 여성의 키와 체형이 꼭 우리 조카와 닮았어요. 그리고 오른쪽 팔목에 오래된 흉터가 있다고 했는데 설아도 어렸을 때 화상을 입은 자국이 있습니다. 한참 연락이 안 돼서 너무 걱정됐어요. 한지순 씨는 조카 김설아의 최근 모습이 담긴 사진 몇 장과 텀블러 안에 들어있던 머리카락, 6개월 전 가족 모임 때의 단체 사진, 심지어 설아가 쓰던 천가방, 가방 안에는 조그마한 인형과 독특한 키링이 달려 있었다까지 모두 가지고 왔다. 경찰은 조카가 연락이 안 된다는 말에 긴장감을 가졌고 즉시 김설아와의 가족관계 최근 행동 패턴, 실종 시점 등을 자세히 물었다. 설아는 요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학원에 다녔고 남양주에서 엄마와 의부사버지랑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통화가 잦았는데 5월 초부터 갑자기 전화를 받지 않고 메시지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설아가 연락을 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괜히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미경 설아 어머니, 또 최근에 자주 몸이 힘들다, 남편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말을 했죠. 경찰은 즉시 김설아의 머리카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대조 의뢰했고 뉴스 속 피해 여성의 체형, 외형, 손목 흉터, 귀걸이 종류, 확인된 피부의 점 위치를 종합적으로 비교했다. 국과수로부터 불과 24시간 만에 유전자 일치 판정이 나왔고 시신이 김설아라는 사실이 최종 입증되었다. 이 친척의 등장과 제보는 신원 미상 사체로 인해 진도가 정체되어 있던 수사에 결정적 전환점을 가져왔다. 경찰은 즉시 김설아의 가족 관계와 가족 내부 갈등, 2, 3개월 전부터 관찰된 변화, 아르바이트 불성실, 표정 변화, 집에서의 갈등, 오미경의 주변인 진술 등까지 구체적으로 파고들었다. 특히 한지순 씨는 오랜만에 조카 가족을 만난 계기에 미묘한 분위기를 느꼈다며 어머니와 딸, 그리고 의붓아버지 셋이 모였을 때 가정 내 긴장감이 감지됐다. 명절에도 오미경이 의붓아버지의 술 문제로 고민한다고 내게 하소연했다. 설아는 아버지와 말을 거의 섞지 않았다. 어머니가 지쳐 보였고 딸은 뭔가 마음에 쌓인 게 있는 듯했다. 라고 회상했다. 진술을 추가 조사한 결과 오미경 역시 최근 친구나 친인척에게 남편 최민호와의 잦은 언쟁, 경제적 압박, 딸 설아의 반항적 태도,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을 자주 토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아는 엄마와 아무 사이도 아닌 남자랑 같이 살아 힘들다는 뉘앙스의 문자를 몇 번 보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런 가족 내 불화, 심리적 위축, 반복적인 감정 싸움 등이 누적되어 큰 사건의 단초가 되었음을 피해자 친척의 정황 제보로 알게 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오미경, 최민호 두 사람 역시 사건 발생 전후로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는 점, 김설아가 실종된 바로 그날 밤 셋 모두의 휴대전화 신호가 집중적으로 끊어진 사실, 차량의 마지막 GPS 경로와 사망 추정 시점이 일치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김설아의 노트북, 이메일, SNS 사용 내역, 아르바이트 출근부와 신용카드 명세서 등도 분석하여 최근 대인관계 변화, 괴롭힘 스팸 연락, 채무 유무 등 혹시나 모를 외부 요인까지 샅샅이 살폈다. 더불어 여러 친척을 추가 소환하여 설아의 아버지와 이복 형제, 외삼촌, 외숙모 등으로부터 집안 분위기, 갈등, 에피소드 정서적 네트워크 등 살아있는 피해자 평판 정보를 축적했다. 그 결과 김설아 오미경 모녀는 최근 의붓아버지 최민호로 인한 독특한 가족 내 불안의 진원지라는 사실이 또렷이 드러났고 경찰은 수사의 방향을 가족 내 범죄, 의붓아버지 중심으로 명확히 돌렸다. 이처럼 김설아의 이모 한지순 씨가 가져온 적극적인 제보와 가족사 전반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감정이 담긴 상황 설명은 경찰에게 단순한 타살 사건에서 가족 구성원의 실종 및 가족, 의붓아버지 중심의 중대 강력범죄로 수사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결정적 동력이었다. 이 한 건의 친인척 제보 덕분에 수사는 미궁에서 벗어나 사건의 중심으로 한 걸음에 다가서게 됐다. 가족 환경과 의혹의 포착, 김설아의 신원이 밝혀지자 수사팀은 피해자의 가족사와 주변 환경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강력 사건들에서 피해자와 가까운 가족 또는 동거인이 언제나 첫 번째 용의선상에 오르기 마련이었으나 이번 사건은 유독 복합적인 가족 구성이 눈에 띄었다. 김설아는 5년 전 모친 오미경이 재혼하며 의붓아버지 최민호와 한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세 사람의 관계는 외견상 평범해 보였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안과 미묘한 긴장이 오래도록 흐르고 있었다. 경찰은 마을 이웃, 학교, 아르바이트 동료, 설아의 친구 등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집중 탐문을 벌였다. 방과 후 설아는 편의점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처 학원에도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르바이트 사장은 설아는 항상 시간 약속을 잘 지켰고
밝은 편이지만 피곤해 보이는 날이 잦았다. 며 가끔 의붓아버지가 가게 앞에 차를 세우고 데리러 오곤 했다고 증언했다. 동네 슈퍼주인은 오미경 씨 가족은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았다. 최근 몇 달간 가전할부, 외상결제, 신용카드 거래를 자주 했다. 며 가끔 부부싸움 목소리가 집 밖으로 들릴 정도로 컸다고 귀띔했다. 학교 친구들은 설아가 의붓아버지 얘기를 거의 꺼내지 않았다. 예민한 주제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전했고, 심지어 일부는 작년에 설아가 집이 지옥 같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몇몇 친구들은 설아가 엄마에게 아빠를 믿지 말라며 문자로 조언한 내역, 최근 SNS에서 혼자 있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는 심경을 암시하는 글이 늘었다는 사실도 경찰에 알렸다. 경찰의 금융분석팀은 오미경과 최민호 커플 명의로 최근 1년간 신용대출, 카드 현금 서비스, 소액금융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을 포착했다. 오미경 명의 은행 계좌에는 저축한 금액이 거의 없었고, 최민호는 한때 사업 실패 후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가 남아있었다. 두 사람은 2주 전 타지에 있는 친지명의 휴대전화로 은행 대출 문의를 한 내역도 있다. 경찰은 가족 경제 상황이 만성적 압박 상태였던 점에 주목 사건 발생 3개월 전부터 월 수입과 소비, 내역, 현금 흐름까지 일일이 분석했다. 최민호는 이웃들에게 소탈하게 인사를 나누기는 했으나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았고 밤 11시 전후 가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는 편이었다. 주변에서는 오씨 내외가 크게 다투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 설아가 엄마 품에 안겨 울고 있는 걸 보기도 했다. 최 씨가 낮에는 거의 집을 비워 일하는 것 같지 않았다. 오미경이 혼자 마트에서 고민에 빠진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모녀 사이는 비교적 밀접하고 서로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최민호는 가족 모임이나 스승의 날 행사, 학교 상담 등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웃 간 친분도 얕아 딸의 친구가 방문하는 것도 꺼려하는 기색을 보였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경찰은 김설아의 휴대전화와 SNS 사용 패턴, 수신 발신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최근 인터넷 검색어 등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했다. 설아의 휴대폰에는 엄마와 친구에게 보낸 고민, 아빠가 무서워, 밤마다 불안하다, 빨리 독립하고 싶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남아 있었다. 또 엄마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 중에는 힘들면 나에게 꼭 말해줘, 그리고 절대 아빠랑 단둘이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경고성 발언도 있었다. 경찰은 모녀의 상호 의지, 외부와 단절된 의붓아버지, 반복된 경제적 난관, 내면적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결론에 조금씩 도달했다. 하지만 오미경과 최민호 모두 사건 당일을 전후로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고, 주변에서는 며칠째 불이 켜진 집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실종 당일 이후로 오미경의 직장과 친구, 친정가족 누구에게도 일체의 연락이나 메시지, 보고가 없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은 가정 내에 축적된 갈등,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해소되지 못한 감정, 의사소통 단절, 장기적 경제적 위기와 그에 따른 불화가 극단적 범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고조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 기록에는 부부 갈등, 생활고, 딸의 불안정한 심적 상태, 외부와 차단된 폐쇄적 일상, 서서히 높아진 긴장감이라는 키워드가 쏟아졌다. 결국 이처럼 복합적이고 밀폐된 가족의 환경과 그 속에서 일어난 균열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선명하게 비췄다. 이웃의 증언, 재무 내역, 정서적 기록, 의무기재 조사 등 실체적 자료는 모두 사건이 우발이 아닌 구조적 위기 속에서 비롯되었다는 강한 시그널을 보냈다. 경찰은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 최민호와 오미경을 실종 및 강력범죄 직접 용의선상 1순위로 규정하고 수사의 폭과 방향을 가정 내부에서 외부까지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다. 의붓아버지 추적 수사,
김설아의 시신 발견과 가족 내 불화, 모친 오미경의 동반 실종 정황, 그리고 차량에서 채취된 여러 증거는 의붓아버지 최민호를 강력한 용의선상에 올려놓았다. 수사본부는 전국경찰서에 최민호의 신상, 인상착의, 실종된 아내와의 가족관계, 그리고 사용했던 차량 정보를 급히 공유하며 전국 단위 공조에 돌입했다. 먼저 경찰은 최민호의 휴대전화, 최근 2주간의 기지국 위치 신호 데이터를 분석했다. 의붓달 사망 당일 새벽까지 집 근처에서 신호가 잡히다가 오후 들어 급격히 이동 패턴이 달라지며 강원도와 경상도로 이어졌다가 종적이 끊어진다. 특히 그가 차량을 이용해 휴대전화 2대, 태블릿 PC 1대, 선불폰까지 사용하며 이동한 흔적을 확인한 경찰은 이 장비들의 인근 통신 내역, CCTV, ATM 이용 기록, 숙박시설 출입 명단, 고속도로 하이패스 및 톨게이트 통과 시각까지 동원해 정밀 추적에 나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강원도 폐창고에서 발견된 차량 내부 혈흔과 머리카락, 여러 흔적에서 김설아의 DNA 및 남성 손톱 밑 조직, 그리고 최민호의 혈액형, 일부 유전자 정보까지 검출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최민호가 차량을 버리기 전 김설아 사망에 직접적 연루가 있다는 유력 증거였다. 동시에 경찰은 최민호의 과거 출입국 자료, 신용카드 사용 이력, 최근 대출 내역, 친구 친척과의 통화 기록까지 일일이 대조했다. 사건 며칠 전엔 평소 연락을 끊었던 먼 친지에게 잠시 자료를 맡아달라는 연락을 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심지어 국내 모지방 사채업자와 최근까지 통화한 흔적, 디지털 포렌식 결과, 어둠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HDD 영구 삭제, 금매 모텔 등의 특이 검색 기록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범인이 조직적 증거 은폐 및 도피 준비에 치밀했음을 인지했다. 최민호의 뒤를 쫓던 수사팀은 특정 기간 그의 행적이 전혀 포착되지 않는 블랙아웃 구간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 시기 그는 자신 명의가 드러나지 않는 선불 유심, 사설 PC방, 24시간 무인 숙박업소, 폐공장 인근 찜질방 등을 돌며 적극적으로 신분 노출을 피했다. 경찰은 전국 숙박업소 현장 점검반을 꾸려 CCTV 자료 분석 및 낯선 남자가 연달아 머문 방에 집중 수사했다. 한편 주변 인물 탐문 조사에서 그가 절친했던 친구에게 무거운 고민이 있다. 당분간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다며 각별한 이별 인사를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또 이웃 가게 은행 직원을 통해 최근 혼자와 돈을 수표로 바꿔가거나 무인 우편함에서 작은 소포를 챙긴 정황도 속속 확보됐다. 경찰은 그의 도피성 행동이 상당히 치밀하며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고 확신하기 시작했다. 도피 동선을 줬던 중 한 지방 모텔의 투숙부의 외지인 남성이 김민우라는 가명과 조작된 신분증으로 체크인한 내역이 드러났다. 현장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이 남성이 최민호와 얼굴, 체형, 걸음걸이까지 흡사함을 확인했다. 이후 주변 식당, 편의점, 인근 버스 정류장 등 CCTV 영상 네트워크를 총동원, 그의 새, 행선지, 부상권로 수색망을 좁혀갔다. 수사팀은 최민호의 지인 계좌 추적, 가족의 고향 및 단골 찜질방, 과거 병원 진료 기록, 처갓집, 방계 친족, 집배의 출입 가능성 등도 모두 확인하며 가족사와 그의 심리적 약점을 정밀 분석했다. 결국 도피 24일 만에 부산의 한 번화가 인근 여관에서 혼자 은신처에 숨어있던 최민호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그는 일회용 폰, 변성 음성 녹취기, 현금 다발, 차량 열쇠, 약간의 진통제와 수면제, 가짜 신분증 등 치밀하게 준비한 도피 도구를 소지 중이었다. 수사팀은 체포와 동시에 그의 여관방과 개인 소지품, 사용했던 가방, 부착한 노트북 USB, 최근 사들인 각종 소모품까지 일일 이색 자료 압수와 동시에 정밀 포렌식 수색에 들어갔다. 최민호 체포 이후 경찰 내부에선 극단적 가족 갈등이 범죄로 폭발,
용의자의 조직적 은폐와 장기 도피 시도가 긴박한 추적전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전국적 CCTV, 통신망 빅데이터, 고속도로와 버스 노선 분석 등 최신 과학수사 기법과 주변인의 세밀한 인성 탐문, 심리적 행동 분석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비로소 범인을 압박 검거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에서 의부사버지 추적 수사는 단순한 도주자가 아니라 가족 내 갈등의 정점에서 극악한 범죄와 치밀한 증거인멸, 계획적 도피까지 한 인물의 복합적 인생 궤적과 심리적 동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과정이었다. 이로써 수사팀은 최민호 체포와 함께 오미경의 실종 및 사망 범행, 김설아 피해의 전모 규명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었다. 양어머니 시신 발견과 그 수사의 전개 김설아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최민호의 도피와 체포로 수사진들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으나 미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의붓딸 김설아뿐 아니라 설아의 양어머니이자 최민호의 아내였던 오미경의 행방 역시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가족금 지인 직장 동료 누구도 오미경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녀의 휴대전화 금융 거래 사회적 흔적은 사건 당일부터 급격히 사라졌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 실종 이상의 강력한 범죄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찰은 오미경이 보통 극단적 선택이나 자발적 가출을 할 성격이 아니라는 점, 앞선 증언에서 최근 남편과 심각한 갈등과 두려움에 시달렸던 정황이 반복 확인된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오미경의 행방을 생존 가능성보다는 피해자 사망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남양주 일대 및 인접, 시, 군의 야산, 하천, 공원, 폐건물, 배수구 등 실종 당일 및 이후 차량 동선과 GPS, CCTV 분석 결과에 따라 수색반을 확대했다. 특수수색팀은 오미경, 최민호 부부의 생활 반경을 중심으로 사건 당일 새벽 차량, 이동 경로 중 의심 구간에 집중했다. 특히 강원도 일대의 한 창고와 농촌 외곽, 그리고 남양주에서 멀지 않은 옛 배수로와 산책로가 합류하는 하천변 인근은 인적이 드물고 차량 진입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도피, 유기 목적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었다. 수색 3주차, 남양주 외곽의 작은 도랑에 인접한 낡은 배수로 주변에서 특유의 삭은 냄새와 함께 흙에 절반 이상 파묻힌 커다란 검정색 비닐과 천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수색대원들은 비닐을 조심스레 열었고 내부에서는 옷가지에 감싸인 심하게 부패된 여성 시신이 드러났다. 사체는 장시간 물과 진흙 속에 방치되어 있었으며 얼굴 식별이 거의 불가능했으나 시신에서 채취한 머리카락과 소지한 팔찌, 치아 골격 및 의복에서 오미경의 것으로 보이는 특징들이 여럿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신속히 이송된 시신은 치과 진료 내역과 위해 이전에 촬영된 치아 엑스레이 그리고 가족 DNA 대조 분석을 통해 99% 확률로 오미경 본인님이 입증되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두부, 머리, 강태에 의한 치명적 외상, 그리고 일부 신체의 자해 흔적으로 보이는 표피상 손상, 표현과 관계없이 체내에는 약물이나 독성물질 징후는 없었다. 특히 사망 당시 일부 신체가 잘려있는 등 제3자의 인위적 훼손 및 이동의 흔적, 시신을 포장 유기한 방식이 매우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시신 및 부근에서 채취된 천조각, 밧줄, 비닐에는 사건 현장에서 검출된 것과 동일한 종류의 물질이 남아있었다. 양어머니가 착용한 시계에는 사망 예측 시점 전후로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진 흔적, 그리고 시신 포장에 쓰인 보자기와 집안에서 발견된 포장지 일치, 남성용 지문 및 소량 혈흔이 동시에 검출되었다. 이로써 경찰은 오미경이 자택 부근 또는 인적 드문 장소에서 물리적 폭행으로 사망한 뒤 급히 이동되어 은닉된 사실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사망 추정 시간대는 김설아가 실종되기 불과 수시간 전후로 두 사건 간의 연속성과
최민호의 직접 연루 가능성이 한층 굳어졌다. 더욱이 최민호의 차량 내 외부 그리고 과거 거주지에도 오미경의 머리카락과 혈흔 그리고 문제의 비닐 유사 샘플이 남은 채 발견되면서 범인의 치밀한 증거인멸 시도와 동선 은폐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사팀은 범행 동기로 반복된 경제적 문제, 부부간 극단적 갈등, 그리고 가족 내 신뢰 붕괴와 다툼이 누적되다가 최민호가 극심한 압박과 충동 혹은 치밀한 계획하에 아내 오미경을 살해했다고 결론지었다. 범행 후 그는 사체를 인적 잊었고 감시가 어려운 배수로 인근에 은닉한 뒤 증거인멸과 완전 범죄로 위장하려고 의도적으로 사체를 훼손 포장했다. 이렇게 오미경의 시신이 발견됨으로써 사건은 단순 누적 가족 내 문제에서 극악한 이중살인, 가정 내에서 벌어진 치명적 범죄로 규정되었고 경찰은 최민호를 강력한 1급 살인 혐의 및 사체 은폐, 훼손 추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었다. 이번 시신 발견 과정을 통해 가족 간의 누적된 갈등이 어떻게 극적, 비극적으로 폭발하는지, 그리고 범인 은폐 의도와 경찰의 과학 수사가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하며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는지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오미경의 죽음은 본 사건의 진상을 온전히 밝혀내는 결정적 열쇠가 되었으며 지역사회에 또 한 번 큰 충격과 경각심을 남겼다. 수사 확장과 용의자 압축 최민호 체포와 오미경 시신 발견 이후 경찰 수사는 단순 가정 내 갈등이나 도피 차원의 추적에서 벗어나 더욱 폭넓고 과학적으로 전개되었다. 가족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만든 범행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수사본부는 모든 가능한 자료와 단서, 주변인 관계, 뉴스 SNS 반응까지 총동원해 다면적 압박을 시작했다. 먼저 경찰 디지털 포렌식 팀은 김설아와 오미경 그리고 최민호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에 남겨진 각종 데이터, 삭제된 문자와 통화 내역, 인터넷 검색어, 위치 정보까지 정밀 복구 분석했다. 최민호가 범행 전후로 주기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일부 기록은 해외 서버로 자동 동기화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시도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그러나 김설아의 휴대폰과 클라우드엔 숨겨진 사진 폴더, 자동 백업된 통화 녹음 등이 확인되었다. 거기엔 밤마다 반복된 가족 내 갈등, 특히 최민호의 폭력적 언행, 자주 실종되는 가족 예산, 그리고 최근 아빠가 너무 이상하다, 엄마가 무섭다고 말했다는 긴박한 녹음도 포함되어 있었다. 금융수사팀 역시 오미경 최민호 명의 계좌뿐 아니라 위장 대포통장, 계열사 지인 명의 내역까지 광범위하게 들여다봤다. 특히 사건 일주일 전부터 가족 계좌에서 거액이 비정상적으로 인출된 점, 오미경의 카드가 실종 이후까지 몇 차례 사용된 점, 최민호가 한때 가명으로 등록된 휴대폰에서 현금 서비스 대금이 인출된 점이 드러났다. 추가적으로 카드 사용 내역과 CCTV를 대조한 결과 사건 이후 금융활동 대부분이 직접 본인이 이동하며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과거 미제 사건과 전국 범죄 DB를 대조, 유사한 용의자 특징이나 범행 수법이 있는지 분석했으나 해당 가족 외 제3자의 개입 흔적은 찾지 못했다. 반면 차량 내 혈흔 머리카락, 섬유 조각, 시신 은닉 현장의 밧줄과 비닐, 집안 곳곳의 양쪽 혈흔 등이 교차 감식 결과 모두 최민호 중심의 직접범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용의자 프로파일링도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프로파일러들은 오미경이 겪은 심리적 위축, 김설아의 불안과 반복된 외부 단절, 최민호의 도벽 분노 조절 실패, 경제 스트레스, 갑작스럽게 심화된 가족 내 고립감 등을 종합 분석했다. 실제로 사건 즈음 최민호는 학교 마을 커뮤니티와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끊고 이상 행동, 심야 외출, 현금 수표 보유,
대량 현금 인출, 외부 숙박 등을 수사팀에 포착됐다. 수사 확대의 한 축은 지역사회와 뉴스, SNS, 커뮤니티 제보망 구축이었다. 지역방송, 마을 앱, 포털 실종정보, 경찰 홈페이지 등지에 최민호의 얼굴 체형 버릇 등 세세한 특징이 공유됐고, 일부 시민들이 작은 단서, 목격된 차량, 폐기물 장서 발견된 가방, 잠시 스친 남자의 말투 등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남양주 시내 버스 정류장과 농촌마트, 그리고 한 모텔 경비원이 수척해진 남자가 평소와 다르게 옷차림과 행동이 어색했다는 제보를 하면서 이동 동선 확정에도 힘을 더했다. 각종 디지털 지문, 금융 패턴, 현장 유기 방식, 가족 내 음성 기록 등 모든 자료를 융합 분석한 결과 경찰 수사팀은 3가지 점에 확신을 갖게 됐다. 첫째, 범행은 외부 침입이 아닌 가족 내부의 극단적 폭력에서 비롯된 계획적 범죄임이 명백하다. 둘째, 범인은 각종 증거, 시신, 혈흔, 차량, 신분, 금융, IT 기록 등 인멸을 위해 고도로 치밀하게 행동했으나 심리적 불안정이 곳곳에서 드러나 순간적 실수 단서를 남겼다. 셋째, 최민호 외 별도의 공범이나 방조자 흔적, 외부 위협 징조는 일체 없었다. 경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이버수사대, 금융감독원 등의 협조를 받아 모든 증거를 교차 대조한 결과 수사는 마침내 최민호 단독 용의자 중심으로 압축되었다. 곧바로 검찰의 송치 절차가 이루어졌고 사건의 실체와 진상규명을 위한 마지막 법적 과정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치밀하면서도 복합적인 현대 과학 수사 및 디지털 금융 정밀 추적은 이번 사건의 최종 범인을 명확히 밝혀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더불어 작은 단서라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조사와 지역사회의 협력 역시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운 사건이 되었다. 체포 및 신문, 진실의 공방전 최민호는 장기 은신 끝에 부산 번화가 인근 허름한 여관에서 검거되었다. 경찰 특수체포반은 새벽 시간 모텔 복도에서 그의 방을 조용히 포위한 뒤 내밀한 경계심을 뚫고 신속히 진입해 그를 무력 저항 없이 체포했다. 체포 당시 그는 불면증과 불안으로 일그러진 얼굴, 탈색된 머리카락, 덥수룩한 수염, 체중이 급격히 줄어든 초췌한 모습이었다. 장기간 도피 생활의 흔적은 옷차림과 품고 있던 소지품, 현금 뭉치, 사용 흔적 없는 휴대폰, 수면제, 신분증, 사본 등에서부터 역력히 드러났다. 체포 직후 경찰은 전자기기 긴급 분석팀과 협조해 현장에서 압수한 노트북, 휴대폰, USB 등 디지털 저장 장치,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은닉품 일체를 본긴 후 본청 감식실로 이송했다. 이어 최민호의 손톱 및 의복, 소지품과 차량, 키 영수증 등에서도 집중적으로 혈흔, 머리카락, 섬유 조각을 채취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과거 접촉했던 모텔 결제 내역, 현금 서비스 영수증, 흙과 먼지 수분이 섞인 신발 등 소위 이동형 증거 역시 세심하게 보관됐다. 최민호는 첫 신문에서 극도의 피로와 경계심을 드러내며 내가 왜 이런 상황에까지 몰렸는지 모르겠다 라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다. 오미경 살해, 김설아 사망, 차량 내 혈흔 시신 은닉 등 모든 혐의에 대해 기억이 희미하다, 실종 당일 집에 없었다, 다른 가정사정이라고 얼버무렸다. 경찰은 흔들림 없이 조사 기록, 포렌식 영상자료, 시신 발견 유기 현장 사진, 그리고 채취된 혈흔 지문 CCTV 장면을 한 점씩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신문은 3명의 숙련된 강력계 형사와 범죄심리 분석팀이 번갈아가며 진행했다. 초기엔 최민호의 도피 동기와 가족 내 갈등, 그의 갑작스런 휴대폰 초기화, 현금 인출 내역, 숙박업소 이동 동선의 불일치를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점차 그의 진술에 드러나는 모순,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압박 강도를 높였다. 또한
딸 김설아가 생전 남긴 음성 녹음, 가족 통장 이체 내역, 오미경 사체의 부검 결과와 휴대폰 위치 데이터가 시간대까지 곤두박질치는 지점을 일일이 보여주었다. 특히 김설아가 평소 친구 엄마에게 남긴 아빠가 두렵다, 언제 집에 못 올 수도 있다는 비상 메시지는 사건 당일 상황 재구성에 결정적이었다. 신문이 3일째로 접어들 무렵 최민호는 점차 흥분과 체념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가 다 잘못했다는 모호한 발언, 가족과의 마지막 연락에 대한 후회, 잠깐 흐느끼기도 하며 감정적 동요를 숨기지 못했다. 그러나 이내 나는 의도적으로 가족을 다치게 한 적 없다. 사건 당일 자신도 충격 상태였다는 식의 자기 합리화와 일시적 침묵이 반복되었다. 경찰은 과학수사단의 추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차량 내 지문과 현장 혈흔, 유류품에서 확보된 DNA 분석표, 오미경이 사망한 방식과 사체 파손, 은닉경위, 최민호 신체의 상처, 신문 도중 조사 등 물리적 증거의 압박에 집중했다. 마지막엔 강력계 팀장이 자리를 바꿔가며 이제 진실을 말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가족에 대한 마지막 사과를 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강하게 설득했다. 결국 체포 후 5일째, 최민호는 서서히 자백을 시작했다. 가족 간 반복된 극한 갈등, 경제적 압박, 아내에 대한 분노와 무력감, 사건 당일 오미경과의 한 차례 다툼, 우발적 폭행, 딸마저 사건 현장을 목격 고함을 친 후 이어진 또 다른 범행까지 두서없이 단편적으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신문 막바지엔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해 죄책감이 크다, 2번 다시 되돌릴 수 없어 괴롭다는 회한도 덧붙였다. 신문 기록은 범죄의 동기가 가족 내부의 불화와 누적된 불신, 경제적 절망감, 신뢰 붕괴, 심리적 압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 자백은 객관적 과학 수사와 끈질긴 신문, 심리적 설득과 적확한 증거의 힘이 어떻게 한 인간의 진실을 끌어내도록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이번 체포 및 신문 과정은 담당 수사관들에게도 가정 내 보이지 않는 단절과 고통, 그리고 이를 외면했을 때 벌어지는 극한의 비극에 대한 깊은 경각심을 남겼다. 또한 어떠한 치밀한 은폐와 부인, 도피라 해도 과학과 집념으로 진상은 결국 드러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 시간이었다. 진술, 사건의 원인과 범행 동기 최민호가 최종적으로 자백을 시작하면서 이 복합적이고 참혹한 사건의 실질적 원인과 그 내면의 동기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 경찰 조사에서 그는 모든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고, 자신이 혹독한 가정 경제난과 가족 내 갈등에 힘들었다는 점만을 강조하며 범행과 직접적인 연관을 부정했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들과 추가 분석 결과, 그리고 가족 지인 증언이 쌓여가면서 그의 입장은 조금씩 흔들렸다. 신문 말미, 최민호는 오미경과의 결혼 생활이 처음에는 안정적이었으나 몇 년 전부터 심각한 금전 문제와 부부간 신뢰 결핍, 반복된 사업 실패, 대출, 신용불량이 연이어 닥치며 삶 전체가 파국으로 치달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오미경이 점점 차가워지고 딸 김설아까지 자신을 경계하며 힘든 집안 분위기가 계속 악화되자 극심한 소외감과 분노, 무력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얼마 전부터 오미경이 이혼을 암시하거나 자신의 생활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는 일이 잦아졌고, 동시에 김설아는 온라인상에 가족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엄마와 더 가까워졌다. 이는 최민호 내면의 이중적인 고립, 자신이 점점 외부인으로 취급받는 막다른 감정을 쌓게 했다. 사건 당일에도 그는 아내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오미경은 재정 문제와 과거 폭력 행동, 가정 불화에 관해 강하게 항의했다. 말다툼이 거세졌고 순간적인 분노와 절망, 이성의 끈이 끊기듯 심각한 폭력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 자백을 통해 밝혀졌다. 최민호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고 내 존재가 가족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고 느꼈다. 본심으론 끝까지 대화하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 감정 조절이 안 됐다고 반복해서 진술했다. 그는 아내를 향한 폭력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처음엔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시신 은닉, 현장 훼손, 차량 이동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모든 과정을 재구성하며 그 순간 모든 책임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오히려 더 완벽하게 숨기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자살이나 현실 도피까지 생각했으나 딸 김설아의 존재가 다시 그를 흔들었다. 김설에 관해서도 그는 아내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딸이 현장을 목격하고 극도로 두려워하며 경찰에 알릴 기미가 보이자 또 한 번의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됐다고 자백했다. 신문 결과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마주한 자기 보존 본능, 그리고 가족 내에서 완전히 고립된 인간의 절박함이 낳은 이중적 범죄로 분석되었다. 범행 후 최민호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다. 뭐든 걸 숨기고 떠나고 싶었다. 죄책감과 현실의 두려움이 뒤섞여 도피만이 유일한 해결책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죽음 직전까지 오미경에게 폭언, 폭력, 돈을 요구한 점, 김설에게 엄마에게 집착하지 말라, 나는 항상 가족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변한 문자 등은 그의 자기 합리화와 피해의식이 극단으로 치달은 흔적이다. 경찰은 최민호의 자백 과정, 신문 내용을 종합해 다음 3가지 범행 동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극심한 경제적 압박과 그로 인한 자존감의 붕괴. 둘째, 오랜 가족 내 불신과 정서적 소외, 남편 아버지로서의 실패감. 셋째, 충동적이면서도 자기 방어적 심리, 자신의 범행을 들켜 사회적으로 파멸될까 두려운 나머지 2번째 범죄, 딸 살해 및 증거 은닉까지 나아간 점이다. 최민호는 끝내 내가 사랑했던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법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용서를 빌겠다는 말을 남겼다. 그의 진술은 가족 내부에서 폭력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 비극으로 끝나는지, 누구라도 심리적 압박과 단절, 경제적 고통 속에선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경계와 교훈을 현대사회에 남긴다. 결론과 판결, 정의 실현과 사회적 파장. 1년 가까운 치밀한 수사와 재판이 거듭된 끝에 김설아 오미경 모녀를 대상으로 한 충격적 참극은 마침내 사법적 결론에 이르렀다. 언론과 시민들은 그동안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가정 내 잠복한 폭력, 가족 해체의 위험성, 경제적 정서적 압박이 사회의 그늘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온몸으로 체감했다. 특히 지역 언론은 한 가정의 비극이 남긴 경고라며 해당 소송을 집중적으로 조명했고, 시민사회와 여성 청소년 보호단체의 관심도 뜨거웠다. 재판부는 방대한 과학적 증거, 디지털 데이터, 금융기록, 수많은 증인 전문가 진술을 모두 종합 검토했다. 피고인 최민호는 구속기간 내내 살인, 강간, 시신, 은닉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을 단계적으로 인정했고, 변호인 역시 극심한 심리적 압박, 일시적 분노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반복된 가족 내 폭력, 계획성이 농후한 범죄 수법, 증거 인멸 의도, 사건 이후에 냉정한 은닉 도피 등을 강조하며 엄벌을 요청했다. 법정 심리는 특히 피해자 관점 보호에 주안점을 두었다. 유족과 가까운 이웃들이 참고인으로 나와 가족 해체와 학대를 처음 목격했던 날부터 희생자 2 모녀가 주변의 과묵하고 두려워진 변화, 지역사회와의 단절 등 구체적 증언을 했다. 여러 심리분석 전문가는 가정 내 장기적 스트레스와 폭력, 무력감이 누적될 경우 예상치 못한 극단적 참변이 일어날 수 있다며 경계의 메시지를 전했다. 재판 중간중간 방청석에선 깊은 침묵과 눈물, 분노가 교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단순한 일시적 충동이 아닌 반복적 가족폭력과 누적된 분노 고립, 재산 문제 등 복합 동기를 갖고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증거 인멸과 추가 범행이라는
용납하기 어려운 선택까지 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약자인 가족 구성원, 아내 미성년 의붓딸에 가해진 신체적 정신적 고통,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참혹함, 살해 이후에 조직적인 은폐 도피 시도 등도 중형의 결정적 근거로 삼았다. 이윽고 1심 형사합의부는 사회적 경각심과 억지적 정의 실현이라는 판시와 함께 최민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공동체의 기본 단위인 가정마저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는 점, 극한의 심리적 위기와 경제적 절망에 내몰릴 때 발생하는 예측 불허의 사건을 사법이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됐다. 이 판결은 곧바로 전국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지역사회 포털엔 피해자 추모와 범죄 재발 방지, 가정폭력 조기 감지와 상담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명운동과 토론이 이어졌다. 일부 주민들은 이웃의 작은 신음과 단절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 사회적 경계의 눈이 가족 안팎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여성 청소년 보호단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신고 가정폭력 실태 조사와 피해 예방 정책 강화를 한층 더 촉구했다. 교육 현장에도 가정의 사적 울타리를 넘어선 사회적 감시, 경제적 절망에 빠진 가족의 위기 관찰 매뉴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지방정부와 경찰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공조, 정서적 이상 징후 감지 교육, 신고 체계 보완에 속도를 내게 되었다. 사건 이후 지역사회 복지센터, 학교, 심리상담센터 등에서는 유가족과 친구들의 트라우마 치유, 심리회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피해자 추모비 설치, 연례 추도식 추진 등도 공개 논의되었다. 아픔을 기억하고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메시지는 온라인과 현실 모두에서 확산됐다. 이번 판결과 수사는 어떤 개인도 자신의 심리적 고통이나 절망을 이유로 가족을 침해하거나 극단의 선택을 할 수 없음을 다시금 일깨웠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사회가 결코 무관심해선 안 됨을 강조하며 국민 모두가 주변을 돌아보고 작은 변화부터 감지, 관여할 책임이 있다는 경종을 울렸다. 이 비극을 통해 남은 교훈은 명확하다. 가정폭력은 결코 개인의 일이 아니며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연대하여 작은 신호부터 외면하지 않을 때만이 또 다른 참극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의는 때로 참담한 현실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을 한국 사회에 깊이 각인한 재판이었다.